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5월에는 증시를 떠나라 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만큼 통상 5월에는 하락세가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남은 5월에서도 과연 급락장이 나타날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 모셔서 강의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남은 시장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시죠? 휴일을 맞이해서 서울경제TV에서 좀 특집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저는 익히 아시겠지만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박원재입니다. 주식 불패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5월달 시장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우려가 많았는데 사실 이게 사전에 좀 찍기 때문에 시황에 좀 방송 나갈 때하고는 안 맞겠습니다만 제가 찍고 있는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한 달에서 나름 시장의 노이즈가 좀 발생됐던 이런 구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시황이라는 게 항상 사후에 설명되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당시에는 좀 막연합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좀 명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로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자산 가격,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요새 코인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뭐 멈출 줄을 모르죠. 그러면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원리를 파악해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포지션을 청산할 건지 포지션을 끌고 갈 건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자산 가격은 어떨까요? 싸다, 비싸다. 그렇죠? 어떤 가격이 싼 가격이고 어떤 가격이 비싼 가격인지 알기만 한다면 투자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시니까 어떤 수익형 건물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랍니다. 100억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공실이 없이 지금까지도 공실이 없어 왔고 앞으로도 공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1년에 15%의 임대료가 거치는 어떤 물건이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면은 15%니까 15억이 임대 수익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을 평가를 하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쌉니다. 15억이면은 100억 넣어서 15억이면 연간 15%인데 이전에도 공실이 없었고 앞으로도 공실이 없다면 내가 추가로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하겠다. 좀 의사결정이 쉽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산 가격을 알 수 있다면 투자가 쉬운데 그러지 않은 자산이 꽤 있어요.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지 않은 자산이 좀 많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매매가가 이제 1억입니다.
요새 웬만하면 다 1억 하죠. 자, 1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일까요? 좀 애매하죠. 여기서 더 오른다면은 싼 가격일 수 있고, 이 가격이 피크 딱 찍고 여기서 고점 찍고 떨어진다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을 우리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고정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남이라는 우리가 상징하는 거주 편익과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를 포함하는 가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면서 계속 가격을 올려요. 그 매수세가 믿는 거는 뭘까요? 예, 주변을 둘러봤더니 홍콩 가봤더니 홍콩은 아파트 평당 가격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뭐야? 강남의 1억은 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산 가격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비싸다랬다가 같은 가격을 어떤 때는 싸다랍니다. 그런데 그 비교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심리, 그래서 자산 가격에 상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유동성과 그 다음에 심리,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격 형성을 하는데 아래에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유동성일 겁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국가적으로 보면은 광의통화, M2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광의통화를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은 쭉 올라와서 지금 국내에 한 3,100조 정도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나가질 않아요. 그걸 보려면 우리는 주식 같은 경우는 예탁금과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됩니다. CMA나 MMF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조그만 모멘텀이 생기면 증시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는 자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어떤 때는 유동성이 쭉 빠져나가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빠지기만 해요. 그럴 때에는 평가를 좀 낮게 받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예탁금이 줄지를 않고 계속 늘어나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우리는 딱히 자산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심리입니다. 돈, 그 다음엔 심리.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자,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미인대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인대회라고 합니다. 이 미인이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요.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던 건 성장주였어요. BBIG라고 했죠. 성장주가 아주 가치를 받아서 성장주에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뀌고 조금 연말에 자동차하고 전자 위주로 대형주가 가더니 이게 좀 깔아앉으면서 지금 자동차, 전자는 가만히 있고 작년에는 눈길도 안 주던 중간 산업재가 갑자기 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5월 달 한 달 동안 관통했던 주된 섹터가 다 산업 소재예요. 철강, 화학, 건설기자재, 조선, 금융 이런 쪽이에요. 갑자기 시장이 왜 바뀌었을까요? 기업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겠죠. 물론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만큼 기업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심리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유동성과 심리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상대적이 되는 거고요. 이 상대적인 자산 가격의 변화를 쫓아가려면 적당히 모멘텀의 흐름, 시장 투자자의 심리, 그래서 투자 주체별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투자자는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 가격의 상대 가격의 기본이 되는 게 금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모든 투자의 베이스가 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규모를 아주 크게 하는 펀드나 이런 글로벌리로 굉장히 큰 펀드들이 있죠. 몇백조 운용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 중에 하나죠. 거기서 가장 베이스로 삼는 게 금리를 가지고 채권 투자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게 금리가 작년에 제로였죠.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금리가 제로로 가니 이 제로로 해갖고 내 가치가 유지가 안 되니까 위험하지만 주식을 안 하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자, 이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자금들이 일정 수준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채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게 얼마고 언제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5월 달에 얘기했던 이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금리 구조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정상화를 위해서 금리는 올라갈 거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이슈에 맞추어서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장으로 어느 순간에 바뀔 텐데 그거를 투자자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금리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알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에서는 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통화를 살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얼추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연준에서는 정상화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에드벌룬을 띄워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2011년에 시장이 굉장히 발작을 합니다. 금리라는 얘기만 나와도 아주 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연준은 달랬죠. 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선례를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그냥 하면은 안 되는구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 그거 할 거라는 사전 예고를 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현재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월 1,200불에 1,200억 불의 채권을 연준에서 지금도 매월 매입을 합니다. 지금도 매월 1,200불을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이거를 더 매입 안 하는 걸 우리는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1,200불을 안 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그럼 순서는 요새 이걸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더 이상 채권 매입을 안 할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다가 지금 신호를 주고 있죠. 근데 2000년 중반 때의 경우를 보니까 테이퍼링을
중지한 요 구간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텀이 한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고 요 채권 매입을 줄이고 요걸 이제 1,200불 매입하던 걸 뭐 1,100억 매입하고 1,000억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줄여나갑니다. 그 다음에 900억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채권 매입을 줄여나가다가 금리 인상할 때를 보니까 2년이 걸리더라고요. 아하, 연준이 이 정도의 스케줄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 이 채권도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양적 완화의 반대말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월 달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죠. 적어도 올해는 그렇게 양적 긴축까지 가는 건 인상도 아니고 테이퍼링도 아니고 아주 빨라야 테이퍼링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이런 스케줄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지금 5월 달에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일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 경제 정상화가 되는 걸 보고 수요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 회복이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쇼티지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가 살아나서 뭘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전 산업 섹터에서. 그러니까 산업재와 소비재 섹터가 순환하면서 이 빈틈을 메꿔가는 거. 이게 지금 5월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작년에 금리가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시장에도 이걸 스타일이라 합니다. 스타일이 변하고 있어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작년엔 그렇게 성장이 좋다라더니 지금은 가치주가 싸고 좋다랍니다. 이게 미인대예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러냐, 이런 일이 나오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라고 하는 건 기회비용이죠. 그러면 성장주는 지금은 돈을 잘 못 벌지만 미래에 돈 벌 게 너무나 확실하고 또 많이 벌 수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현재 가치로 땡겨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배당 모형이라고 하는데 배당 모형에서 보면 어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쭉쭉쭉쭉 해서 뭐 미래의 N 기간까지 이렇게 배당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현가화 시키려면 1 플러스 이게 금리입니다. 이걸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에는 할인율이 없으니 지금 돈을 못 벌어도 미래에 돈을 버는 거를 당겨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데 있어서 할인이 없다는 거죠. 금리가 제로니까. 그러면 성장주가 굉장히 고평가가 논리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인율이 없으니까 펄을 100배를 줘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성장주 퍼가 100배. 수익은 안 올라오고 미래 수익만 가지고 땡기는데 100배의 퍼가 나와도 오케이. 다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서 할인율이 높아지는 순간 퍼 50도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00배까지 오케이 했던 시장 참가자의 심리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거를 찾게 돼요. 비싼 거 말고 싼 거 없나?
싼 게 있어요. 근데 싼 게 돈도 잘 벌어. 야, 그러면 이거 비싼 거 하지 말고 싼 거로 하자. 예, 싼 게 낫겠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 작년에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이만큼 벌어졌던 갭이 이렇게 지금 5월 달 시장을 통해서 좁혀지는 겁니다. 성장주는 좀 낮춰지고 낮았던 가치주는 좀 올라와서 적당한 밸런스. 어차피 성장주는 고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고퍼고 가치주는 저퍼입니다. 그런데 이게 괴리가 작년도에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가 지금 금리 인상기에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주에 환호했던 시장에서 공급망이 지금 안 돼서 쇼티지가 나는데 이쪽이 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전통산업인 철강, 화학, 기계, 조선, 건설, 의류, 소비재들 이런 쪽으로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관측이 되죠. 미국 시장을 보면 작년에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빅테크 기업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거의 그 나스닥 위주의 성장이었는데 새해 들어서는 자, 다우 지수는 이게 주봉으로 보는 건데 굉장히 편안하게 5주봉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5주봉을 가는데 자,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은 패턴이 틀리죠. 예. 갑자기 뭐 들쑥들쑥 20주봉을 막 깨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미국에도 이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하는 코인 시장도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화랑이 됐을까요? 갑자기. 네,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도 이제 자산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자산 시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온 시장이 됐어요. 코인 시장이. 그러면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도 자산 시장의 한 축이 됐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순환을 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머물러야 될 유동성이 코인 시장의 일정 부분 제법 같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제법 코인 시장이 같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코인 시장이 이렇게 팽창하지 않았다면 주식 시장은 보다 더 팽창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동성은 집중될 때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들어와야 될 유동성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분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을 우리는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돌고 돌 텐데 만약에 코인 시장이 이제 뭐 정부 말대로 규제를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지금 오르기도 급격하게 오른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밸류 추정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습니다. 0에서 100으로 이렇게 팽창을 했어요. 팽창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팽창된 자산이 항상 자산 시장은 문제가 어떤 시장의 총 자산이 무너지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순수하게 여유 자금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레버리지, 빚으로 빚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빚. 그러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그냥 빠졌네가 아니라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럼 여타 시장에서 코인 시장이 무너진 폭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자산은 이래서 다 같이 돌고 도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 팽창하다가 부러지면 이 부러진 만큼 어디선가 보충을 해야 돼요. 그 보충해야 되는 게 대체적으로서 주식시장일 확률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나는 코인 안 해. 난 코인과 관계가 없어. 당연히 그러신 투자분들이 많겠지만 자산시장은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금리 보는 건 채권 시장을 보는 거죠. 채권 시장은 왜 보느냐 하면 대체제니까. 주식과 채권은 대체제니까 이쪽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채권 시장을 보는 거고요. 이제 변동성 시장으로서 코인 시장이 생겨서 코인 시장도 상대적입니다. 자산 가격은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부러진다 해서 부러졌네 이게 아니고 코인 시장이 부러지면 주식 시장은 좀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셔야 자산 시장은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환 로직이에요. 나스닥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술주가 좀 눌리고 다우가 간다는 거는 자금 순환이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빅테크는 지금 빅테크 기업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ROE도 높고 돈도 정말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을 계속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빅테크 기업이 빵류의 주식들이 계속 가는 게 결국은 ROE가 자기 자본을 통한 회수율이 계속 높여주는 게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여기서 부러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전통산업보다 빅테크 기업이 지금도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기준에서도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순환은 자산 가격은 언제나 좀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의 포커스를 5월 달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투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의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 전략이라는 거를 사실은 종목만 투자를 할 때 항상 종목만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이 종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의 장기 성과를 측정을 해보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게 되지 어떤 종목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투자로는 누적된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투자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라톤이에요. 올 한 해만 주식 투자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직업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업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오락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난 당연히 부업으로 내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하겠노라고 출발은 하는데 가다 보면 오락이 돼요. 시세만 쫓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 좀 흥분하고 떨어지면 침울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자의 장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전략이 중요한데 전략을 짜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전하다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장은 불안전해요.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아까 설명드린 자산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를 통해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한 종목을 딱 찍는 게 아니라 섹터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하는 이유가 만약에 종목 승부를 해서 하나 딱 찍어서 수익이 나면 효율은 그게 최고입니다. 예, 한 종목 딱 찍었는데 100%가 났어. 그럼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 딱 찍었는데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회복되려면 100%짜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변동이 너무 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내 총 자산을, 투자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되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면 요즘 같이 이제 정책이 많이 좌우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섹터를 나눠요.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율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성장과 가치가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성장과 가치를 5대 5에서 출발을 합니다. 5대 5에서. 근데 지금처럼 가치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럼 가치를 한 7, 성장을 3 이런 식으로. 근데 가치가 거의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또. 그러면 이걸 이익 실현하면서 이걸 3, 이걸 7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 계좌의 변동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계좌의 변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거의 강점은 어떤 강점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주된 요인이 변동성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자 A와 투자자 B가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수익과 손실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0을 반복을 합니다. 이런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B는 이렇게 30%씩 나지는 않는데 10% 수익 나고 그저 보합 수준, 5% 수익 나고 보합 수준, 7% 수익 나고 보합 수준. 그러다 가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 A와 투자자 B는 당연히 이제 투자자 B가 수익이 높겠지만 투자자 A는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하다가 어느 날 빵 터져서 100 이러면 벌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시나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대로 반복해 나가는 투자자는 궁극적으로 내 자산 가치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0에 수렴합니다. 이 변동성 통제가 안 되면 내 계좌 자산이 0에 수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투자 연역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성과가 잘 안 난다고 보면 한번 과거의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는데 주기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반복이 난다면 아마 성과가 잘 안 날 겁니다. 투자는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싸움이 아니라 잃지 않는 싸움이에요. 수익을 내고 쉬고, 수익을 내고 쉬고, 이러한 운영이 돼야만 시간이 지나면 내 계좌가 눈덩이처럼 어느 순간 불어납니다. 이걸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는 처음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안 보이느냐면 너무나 태가 안 나서.
100만 원을 가지고 뭐 20% 수익 나면 120만 원인데 그게 내년도에 가서 120만 원 베이스로 해서 또 20% 나봐야 크게 눈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구간 넘어가서 20년 차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래프가 복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복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차가 최소 10년, 10년. 이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복리 효과가 나와요. 근데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야, 이 10년이 뭐야? 10년을 어떡하라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0년 동안 처음에 목표했던 5% 수익률을 높이면 됩니다. 7%로, 10%로, 15%로, 20%로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전략을 잘 사용하는 거고 업황이나 산업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없이 우리가 쉼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사이클이 내가 5%짜리 투자자인지 7%짜리 투자자인지 이게 올라갑니다. 같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나옵니다. 나의 투자 실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5%짜리 투자자였다가 7%로 올라가고 10%로 올라가고 20%로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자산을 많이 축적했다는 워런 버핏의 지난 55년 동안의 누적 평균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아주 높은 수익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20%대 초반의 수익을 55년이 넘도록 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약세장과 하락장을 다 딛고 55년을 거쳐서 연평균 20% 초반대의 수익을 누렸더니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자로는 가장 큰 자산을 모았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길게 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의 주가의 변동, 그리고 내일 오를지 내릴지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목매여서는 우리는 이 투자의 포커스가 항상 오늘 또는 내일 이렇게 가 있으면은 우리는 복리를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전략이 없으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배분이 없으면 내 계좌가 몰빵했다가 부러지면 반토막이 나면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는 어떤 기술이나 기법 이런 거보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리에 의한 순환 논리 속에서 내가 꾸준히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지 어떤 누구와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견눈질이 나오게 됩니다. 야, 누구는 뭐 얼마 수익이 난 것 같은데 내 계좌만 안 올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개인 투자자 계좌는 수익 나는 계좌보다 손실 나는 계좌가 훨씬 많습니다. 수익 나는 계좌는 소수의 계좌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장이 왜 손실로 마무리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투자의 포커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또 시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올랐을 땐 좀 희열을 느꼈다가 빠지면 또 공포에 절었다가 그래서 연 마감되면 그래도 작년 올해는 상승장이니까 그나마 덜한데 상승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상승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승장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늦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아까 업을 말씀드렸죠. 업을 말씀드렸고 그 업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이런 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텀, 기간, 그다음에 흐름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오랫동안 종합주가지수와 섹터별 지수를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주봉으로 작년부터 올해 이런 구간을 차트는 보여줘요. 코로나19의 가장 최바닥의 시점이 매수 구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중간에 이렇게 조정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정권을 보여주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죠. 예, 우상향을 합니다. 시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주는 건 시장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완벽하게 빠지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략입니다. 비중 조절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대단한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 100이라면 이런 구간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늘려야 되고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스스로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투자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면은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주봉으로 20주봉 선이 꺾이면은 대체적으로 추세가 좀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가 의심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직은 시장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대형주의 흐름과 중형주의 흐름과 소형주의 흐름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략이 지금 인기가 많은 쪽에 나의 비중이 조금 더 가 있으면 좋아요.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내의 종목 중에서 좀 탄력 있는 쪽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느 쪽이 지금 탄력이 있느냐는 섹터를 다 찍어보면 압니다. 음식료의 모습, 섬유의복의 모습 확실히 틀리죠? 그러면 섬유의복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240주선 올라갔을 때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좋았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좋죠? 화학 계속 우상향. 의약 의약은 부러졌죠. 벌써 2번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지금 섹터가 인기가 없구나. 좀 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게.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좋죠. 철강 최고의 업황이죠. 기계 좋습니다. 전기전자 답답하구나. 느낄 수 있죠. 전기전자 답답합니다. 이게 섹터를 보면서 나의 전략을 이 판 안에서 그냥 내가 세우면 됩니다. 운수장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탄력이 없죠. 좋았다가 유통 뭔지 모르지만 이제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전기가스 답답하구나.
건설 좋구나. 야, 눈으로 그냥 업황을 그럼 좋은 건 왜 좋은지를 우리가 스타디를 통해서 메꿔나가면 됩니다. 나쁜 건 왜 나쁜지 스타디를 통해서 채워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투자의 과정이 이러한 과정의 반복입니다. 투자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항상 움직입니다. 주식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놓고 나 몰라 1년까지 안 볼 거야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맞았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대로 섹터의 순환, 자산의 순환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체크를 한 이후에 이 정도 순환에서는 이 정도로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포트폴리오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예.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성패가 나타납니다. 이 리밸런싱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5%짜리 투자자에서 10%짜리 투자자, 15%짜리 투자자, 20%짜리 투자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되는 게 리밸런싱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서없이 휴일날 짧게 자산 가격, 금리 이런 걸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드린 말씀이 참고가 돼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정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 가득 담아서 내일장 대응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